안녕하십니까. 어,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제 모의고사 1회 제 2과목 빅데이터 탐색에 관련돼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박스 플롯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스 플롯은 수치적 자료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가공하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그린 게 아니고 자료로부터 얻어낸 통계량인 5가지 요약 수치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5 넘버 썸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5가지 요약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값, 다음에 1사분위값, 2사분위값, 그 다음에 3사분위값, 그 다음에 최대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통해서 이상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 유무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박스 플롯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산은 실질적으로 박스 플롯에서 표현은 좀 힘들죠. 그래서 분산은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박스 플롯을 통해서 알아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바로 2번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수 선택의 방법 중 단계적 선택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단계적 선택법은 보통 기본적으로 스텝와이즈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진 선택법하고 후진 선택법 또는 후진 소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래퍼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보안 기법인데요. 전진 선택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유의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 후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 후진 선택법을 적용하여 새롭게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한다. 즉 단계적 선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진 선택법과 후진 선택법을 같이 결합한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제거된 변수는 다시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유의한 설명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단계적 선택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뭐냐면 전진 선택법하고 후진 선택법 또는 후진 소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래퍼 기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바로 보기를 보시면 전진 선택법과 후진 선택법의 보완 방법이다. 이미 얘기가 된 거죠. 2번 전진 선택법을 통해서 가장 유의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킨다. 기본적으로 전진 선택법에 의해서 변수를 포함을 시키는 거, 모형에 포함시키는 게 또 하나 방법이고요.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후진 선택법을 적용하나 새롭게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좀 실제로는 유의하지 않는 변수를 제거하는 형태가 바로 후진 선택법, 후진 소거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게 채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제대로 채용이 되지 않은 바로 보기 3번,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파생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결국 파생 변수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파생 변수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파생 변수는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기존의 로우 데이터에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변형과 조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을 해내서 그것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결국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즉 통찰력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상황에서 뭔가를, 즉 대표성을 띠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보시면은요. 자, 1번 기존 변수를 조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이미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되겠죠. 자, 2번 사용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특정 함수에 의해 값을 만들어 의미를 부여하는 변수로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번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 특정 상황에 유의미하도록 변수를 생성해야 한다. 결국 이 부분이 아닌 것이죠. 결국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특정 상황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에서도 의미가 있게끔 하려면 즉 대표성을 띠게끔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보기 3번 이것이 결국엔 파생 변수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틀린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인데요. 24번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떠한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얘기를 한 건데요. 결국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설명이 나왔는데 소수의 클래스의 복사본을 만들어 즉 여기서도 나왔죠. 마이너리티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대표 클래스의 수만큼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똑같은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와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데이터 불균형을 처리를 하는 것은 총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안 맞았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오버 샘플링이라든지 아니면 언더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오버 샘플링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소수의 클래스에 복사본을 만들어 대표 클래스 수만큼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똑같은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된다. 바로 이제 오버 샘플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언더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 클래스의 일부만 선택하고 소수 클래스의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엔 뭐냐면 메이저 클래스죠. 메이저리티 클래스의 데이터를 오히려 줄여버리는 효과로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문제도 나왔지만 음수 미포함 행렬 분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NMF라고 되어 있는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이라든지 그 다음에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데이터 축소에 관련되어 있는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번은 결국엔 정답이 바로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이제 25번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이제 처음 나오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시죠. 하나의 제품을 A, B, C 3개 공장에서 각각 50%, 30%, 20%씩 물량을 나누어 생산을 하며 불량률은 각각 1%, 2%, 3%라고 한다. 생산된 제품 중에 하나의 제품을 선택을 했었을 때 불량품은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나왔을 확률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조건부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이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수식화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PA라는 것은 A 공장에서 생산될 생산품일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0.5가 되겠죠. 근데 PB는 B 공장에서 생산될 확률, 그다음에 PC는 0.2로서 C 공장에서 생산될 확률이고, PF라는 것을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 조건에서는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A 공장에서 나왔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지금 0.01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B 공장에서 나왔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02라고 했었고요. C 공장에서 나왔었을 때 불량품의 확률이 0.03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불량품인데 A 공장의 제품일 확률인 것으로 조건부 확률의 조건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불량품이 나왔을 때 A 공장이 확률이 어떻게 되시냐, 이것을 보는 것인데요. 결국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조건부 확률의 이제 베이지안 정리에 의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식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총확률 정리에 의해서 결국 PF라고 주어져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전체의 불량품의 확률에 대한 것이고, 그거 위에는 결국 A와
PA 교집합 F에 관련된 확률이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고, 분모는 아래와 같이 총 확률 정리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각각 여러분들이 실제 앞에서 개별의 정보에서 얻은 것들을 대입을 해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정리해서 우리가 얻었을 때 최종적인 값은 결국엔 이렇게 17분의 5 이런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마 25번 같은 문제들은 결국 베이지안의 개념, 베이지안 정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뭐 총확률 정리라든지 이런 조건부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결국엔 물어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과 학생들이 100명을 대상으로 기말고사 시험의 결과가 평균이 80, 분산이 100인 정규 분포를 보인다고 했다. 수강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80점에서 85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확률은 얼마인가? 단 여기서 그 각각에 대해서 확률이 0.5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결국엔 이 2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국 주어져 있는 확률과 그 다음에 분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뭐 표준 편차도 되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표준 정규 분포표에 의해서 어떤 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 즉 정규화하는 부분이랑 이런 것들을 그 실제로 표준 정규 분포표의 확률을 가지고 그 실제 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 그 활용도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결국 정규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학생이 80점에서 85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80점에 대한 정규화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85점 기준으로 했을 때 정규화되어 있는 식인데, 결국에 정규화되어 있는 이 값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5 사이니까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80점과 85점 사이에 나와 있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규화 시켰을 때 결국 정규화 값이 0과 0.5 사이의 값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결국 주어져 있는 것처럼 0.5보다 작은 확률이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확률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둘 사이의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보다 큰 값과 0.5보다 작은 값의 사이에서의 확률이니까 아까 구한 게 0.6915가 0.5보다 작은 정규화 확률이었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확률이 0.5였으니까 이 두 개를 빼주게 되면 나머지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 값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약 0.1915 이런 값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의 확률 값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아마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확률 함수에 대해서 최대가 되는 모수 세타의 값은 얼마인가? 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아마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결국 1차 빅데이터 분석기사 문제 중에서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 결국에는 최대 우도에 의한 모수 추정에 관련되어 있는,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그 최대 우도가 되겠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아마 기계적으로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수월하실 수도 있고, 통계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문제 해설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대 우도에 관련되는 모수 추정의 좀 기계적인 방법들에 대한 한 가지 예로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었고, 실제로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것도 어쩌면 약간 기계적으로 풀었을 때도 그 값이 굉장히 쉽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예로서 여러분들께 최대 우도에 의한 모수 추정의 방법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이거나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많이 들으신 분들, 뭐 수리통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시면은 좀 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좀 편하게 쉽게 좀 설명드려 보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해설을 보시면 최대 우도에 의한 모수 추정, 즉 로그를 취해 가지고 로그 우도 추정을 하게 될 텐데요. 주어져 있는 우도 함수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각 변수에 대해서 위에 주어져 있는 이 함수 형태에 대해 곱의 형태로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3, 1, 2, 3, 3이라는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이 결국 이 로그 값 실제로 함수에 대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t 대신에 전부 값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물론 t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x로 쓰면은 x 그 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세타 처음에는 3 마이너스 3 세타 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타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세타 승, 그 다음에 세타 또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세타, 이런 식으로 결국에 뭐냐면은 전체 이 곱의 형태로, 프로덕트의 형태로, 곱의 형태로 전체 데이터별로 이 위에 함수 값에 대입한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결국에는 이 이 우도 함수의 전체의 것을 정리를 하면 이제 아래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했었을 때 이 정리한 형태를 여러분들이랑 결국에 왜 로그 우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보통 우도 함수 자체를 가지고 뭔가를 직접 핸들링을 또 편하긴 한데, 보통 로그를 취했었을 때 그 핸들링 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주로 취하는 경우들은 지금과 같은 이제 지수함수 형태들이라든지 이렇게 지수승에 있는 함수들을 로그를 취했었을 때 분해가 쉽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약간 수학적인 부분을 좀 깊이 말씀드리면 결국 원래 주어져 있는 함수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것은 로그라는 함수 자체의 성질상으로 원래 기존의 함수의 성질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굉장히 쉽게 함수를 다루기 편하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로그를 실제로 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그래서 이 위의 식에다가 이제 로그를 양변에다 취하게 되면요, 이 식이 결국 로그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결국 지수승에 있는 것들이 로그가 다 분해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건 로그의 성질에서 다음과 같이 또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결국에 지수승에 있는 것들이 로그 안에서 들어가면서 다 이제 식들이 분해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보통 최대 우도에 관련돼서 이제 결국에는 최대값을 구하는 것들, 어떤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를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미분을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분을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내용이냐면, 미분에 있어서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미적분학에 대한 개념을 조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것들이 결국 기울기가 어떤 큰 형태로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분값이 제로 되는 점들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되는 형태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습관적으로 결국 미분이 제로 되는 값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단조증가 함수였기 때문에 이 함수가 계속적으로 로그라는 함수 성질상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성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뭐 변곡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일단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미분을 했었을 때 미분식이 제로가 되는 값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위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위의 함수에 이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로그 함수의 미분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기식이 0이 되게끔 하는 값, 즉 미분값이 0이 되게끔 하는 값은 위에 이 식이 0이 되는 이 값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해당되는 세타에 대한 모수값은 우리가 이퀄 제로 형태로, 등식의 형태로 정리를 하면 세타의 값은 12분의 5라는 값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긴 했는데, 아마 앞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에 차례대로 차근차근 어떤 미분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약간
좀 쉬운 버전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보다도 좀 이제 복잡한 형태들의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을까? 솔직히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제가 뭐 확언을 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아마 이런 모수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의 스타일이 아닐까,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아래의 산점도 그래프의 개형과 맞는 피어슨 상관계수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엔 여기서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그래프의 대표적인 형태를 취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보시면요. 음의 상관관계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됐었을 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결국에는 로우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답을 뭘로 할 수 있냐, 바로 3번의 보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에 대한 설명, 29번 문제인데요. 아래에 대한 설명은 어떤 분석에 대한 내용인가? 자, 이렇게 보십니다. 자료의 값 대신 순위를 이용하는 경우의 상관계수로서 데이터를 작은 것서부터 차례대로 순위를 매겨 서열을 순서로 바꾼 뒤 그 순위를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구한다. 두 번째, 두 변수 간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며 이상점이 있거나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예제가 있는데요. 바로 29번에 관련되어 있는 이 보기의 내용이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관계수가 결국 뭐냐면 바로 스피어만 상관계수입니다. 물론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이거 말고도 다른 성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는 어떤 우리가 선형성의 기조를 해가지고, 그 값이 기조를 해가지고 상관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스피어만 같은 경우 상관계수의 값들이 선형성보다는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지만 이제 단조성에 관련되어 있는 단조 증가라든지 단조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결국에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피어슨 상관계수보다 좀 더 확장된 범위의 상관계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좀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바로 2번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데이터의 시각화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다. 아래 설명에 해당되는 차트는 무엇인가? 결국 설명을 보면서 그 설명이 어떤 데이터의 를 시각화하는 것을 특징을 설명을 한 것이니까 그 특징을 하나둘씩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얘기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공간에 각각의 변수를 표현하는 몇 개의 축을 그려서 그 축에 해당되는 변수 값을 연결하는 그래프이다. 두 번째, 각 변수마다 축 시작점은 최소, 가장 먼 점은 최대값으로 나타낸다. 세 번째, 연결되는 선의 모양이나 색을 다르게 할 경우 여러 속성을 한꺼번에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스타 차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공간에 각각의 변수를 표현하는 몇 개의 축을 그리고 축에 표시되어 있는 해당 변수들의 값을 연결하여 별 모양 또는 거미줄 모양으로 표현하는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변수마다 축이 시작되는 시작점은 최소값을, 가장 끝 먼점은 최대값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값이 적은 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에 비교해서 부족하거나 넘치는 변수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선의 모양이나 색을 다르게 할 경우 여러 개의 속성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바로 2번 스타 차트가 됩니다. 자,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한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평균 신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25명의 학생을 샘플링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이 170cm, 분산이
25cm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한 전체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얘기를 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바로 구간 추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실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집중해야 될 사실은 다음과 같은 거죠.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고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이므로 T분포에 의한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거죠. 결국에는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고 표본에 대한 분산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 아래식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표본에 대한 평균이 170이고 분산이 25이고 자유도는 결국에는 25명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은 거기 때문에 25 빼기 하나니까 24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도는 24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값이 결국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T분포표에서 값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95% 영역이니까 0.05 수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요 아래에 구간 추정의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바로 요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금 봐야 되는 값은 바로 정답이 바로 3번이 된다는 거죠. 물론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구간 추정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구간 추정을 할 때 있어서 결국은 표본의 크기라든지 모집단의 분산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서 결국엔 상당히 우리가 사용하는 구간 추정의 도구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놓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인데요. 기대값을 나타내는 다음에 두 추정량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세타1 햇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타2 햇이라고 하는 두 개 각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들하고 이 32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기대값을 나타내는 다음 두 추정량이 결국엔 우리가 보통 추정량에 대한 불편성과 효율성 측면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불편 추정량인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학습을 하셨던 것처럼 불편 추정량의 정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추정량의 선택에 있어서 효율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32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32번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대값을 구해보면 세타1에 대한 기대값이나 세타2에 대한 기대값은 둘 다 원래 주어져 있는 평균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 추정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결국엔 뭐냐면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는 결국 분산에 대한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분산에 대해서 각각을 구해보게 되면은 처음에 세타1에 대한 분산의 값은 결국에는 4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세타2의 햇에 대한 분산은 결국 그러면 8분의 3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원래 주어져 있는 세타1의 햇에 대한 분산과 세타2의 햇에 대한 분산을 구했었을 때 두 분산 사이에 어떤 크기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뭐냐면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표본에 대한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성이 커진다라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세타1 햇이 세타2 햇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을 정리를 해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둘 다 일단 불편 추정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2
햇과 세타 1 햇에 대해서 각각의 분산을 구하게 되었었을 때 실제 분산값과 그 다음에 그 효율성을 정확하게 체크를 한 보기는 바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설 검증의 결과로 채택 여부를 결정 시에 관련한 포유이다. 결국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이제 다른 표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바로 33번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1종 오류는 타입 1 에러라고 하는 것은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도록 결정하는 오류가 되는 것이고요. 제2종 오류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귀무가설을 채택하도록 하는 오류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거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한 정답은 결국엔 무엇이 되느냐? 바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다음은 차원 축소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차원 축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학습을 하시면서 차원 축소를 했었을 때 그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차원 축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분석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의 보기에서 나타냈을 텐데요. 이제 뭐 복잡도의 축소, 그 다음에 결국 차원의 증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해석력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보기엔 바로 4번이 됩니다. 차원의 저질한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을 위해 차원이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 수를 수반하여 계산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건데 실제로 차원의 저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원의 저주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을 위해서 차원이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져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죠. 즉 디멘전 차원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차원 안에 포함되는 데이터 수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효과적인 분석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결국 키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차원을 줄이거나 데이터 수를 늘리는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연봉에 대한 분석 시 팀 전체 연봉의 50% 이상을 소수의 선수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중심성 경향의 분석이 용이한 통계량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기술 통계에서 결국에 중심성 경향의 분석에 쓰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냐면은 평균, 최빈값, 중앙값 세 가지가 됩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35번의 전제 조건에서 전체 연봉의 50% 이상을 소수의 선수들이 차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결국 데이터 형태로 봤었을 때는 바로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께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결국 프로스포츠 구단의 경우에는 포지티브 스큐 형태의 중심성 경향으로 봤을 때는 중앙값이 어떻게 보면 중심성 경향의 통계량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포지티브 스큐인 경우에는 그 순서가 이렇게 된 거죠. 최빈값,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평균, 이런 순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들, 평균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스큐가 이제 포지티브 스큐냐, 네거티브 스큐냐, 아니면 그냥 원래 일반적인 노멀한 형태냐, 정규 분포와 비슷한 형태냐에 따라서 결국 최빈값과 중앙값과 평균의 순서가 바뀌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포지티브 스킬일 경우, 네거티브 스킬일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모드라든지 메디안이라든지 민이 다 세 개가 거의 같은 값이 되는
동일한 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분산은 결국 중심화 경향이 아니고 퍼짐 정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35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바로 3번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층화 추출에서 각 층별로 표본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해당되는 표본 배정법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량의 분산을 최소화시키거나 주어진 분산의 범위 하에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표본 배정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출 샘플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층화 추출은 상당히 많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앞에서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엔 추정량의 분산을 최소화시키거나 주어진 분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최적 배분법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예로 보면 뭐 비례 배분법, 각 층내 추출 단위 수에 비례해서 표본의 크기를 배분하는 방법, 그다음 네이만 배분법이라고 해서 각 층의 크기와 층별 변동 정도를 동시에 고려한 표본 배정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층화 추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인지를 해 놓으시는 게 상당히 학습을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실 때도 직접 분석 실무를 할 때도 어떠한 것들을 샘플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의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앞으로도 그 실무를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군집 불균형을 해결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군집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볼 수가 문제를 보는데요. 각각의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균형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클래스의 균형이 필요한 경우로 각 클래스별 비율을 가중치로 주어서 불균형을 해결한다. 두 번째, 대표 클래스의 일부만을 선택하고 소수 클래스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인 언더샘플링으로 해결한다. 세 번째, 소수의 클래스의 복사본을 만들어 대표 클래스의 수만큼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추가하여 불균형을 해결하는 오버샘플링이 있다. 네 번째, 데이터에 대한 인계값을 설정하여 인계값을 조절을 하면서 데이터를 선택하여 불균형을 해소한다. 자, 보기 1번은 대표적으로 바로 가중치에 관련되어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보통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가중치법이라든지 언더샘플링이라든지 오버샘플링이라든지 이 세 가지 케이스들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보기 1번과 보기 2번, 보기 3번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고, 바로 틀린 것은 보기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모집단과 표본의 통계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분석에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문제가 될 것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의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 2번,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며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한다. 특히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는 노말 뮤 시그마 제곱 나누기 n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세 번째, 모집단의 크기가 무한대에 한해서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정의한다. 네 번째, 동일한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오차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자,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38번에서 여러분들이 주지하셔야 될 중요한 사항은 결국 뭐냐면은 모표준 편차에 관련된 표준 오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표준 오차식은 결국엔 샘플링 되어 있는 숫자에 대해서 숫자의 루트를 씌운 것이 분모가 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표준 오차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준 오차는 줄어든다, 점점 줄어든다는 요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바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입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분포는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39번 문제는 결국엔 뭐냐면은 각각의 확률 분포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지수 분포죠. 두 번째는 정규 분포죠. 세 번째는 이항 분포죠. 네 번째는 F 분포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처럼 결국 지수 분포라든지 정규 분포라든지 F 분포들은 결국엔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인 거죠. 근데 이항 분포만 결국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도 될 수 있지만 각각의 분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격이라든지 성질, 그다음에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준비하고 대비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본 크기에 따른 표본 분포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결국엔 여기서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결국엔 중요한 40번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표본의 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모집단의 모분산을 아느냐 모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판단 기준을 세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를 분류를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표본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두 번째,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세 번째, 표본의 크기가 30 미만이면 표본은 T 분포를 따른다. 네 번째,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준 오차는 줄어든다. 결국에는 실제로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여도 모분산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문제는 현재는 모분산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표본이 따르는 분포가 달라진다는 거죠. 30을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인 경우에 정규 분포, 30 미만인 경우에 T 분포를 따르며 표준 오차의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줄어든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그대로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표본의 크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실제 40번의 내용이 틀린 것은 결국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2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의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